특별검사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 세력 간 합종 연횡과 연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박 대통령에게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무답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야권에서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유가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진용 전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블랙리스트는 모든 정권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점에서 누가 지시를 않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전 정권에서도 그 옛날에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도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런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좌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이런 거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곤란해.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 참고될 수 있는 리스트라든지 어떤 정책 자료다. 네,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이런 사람들도 수준에. 있구나. 그런 거라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블랙리스트가 탄핵 사유가 되나요? 헌법 정신의 사상과 아니요, 헌법 정신으로 헌법을 거자면요. 그럼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도 헌법에다 갖다 붙이면은 다 헌법 위반이죠. 예. 그러니까 탄핵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국가를 위험하게 했다라든지 뭐 그런 거지, 무슨 뭐 마이너한 그런 범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되기는 그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 원장님께서는? 저는요, 뭐 이것이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국헌을 문란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국헌을 문란했다고, 뭐 물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 건 옳고요. 그다음에 그 유진용 장관이 뭐 보고하고 또 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진용 씨라는 사람이 저는 뭐 직접은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좀 신사적인 기분이 좀 드는 사람인데,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이런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할 테니까요. 집행도 해야 되고 문화부에 관련된 리스트를 만드는데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유진용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요, 청와대 쪽이나 즉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다른 측에서 적극적인 반박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진실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뭐 역대 정권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정말로 역대 정권에도 쭉 있어 왔다면 이 유진용 씨는 본래 문체부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있어 왔다면 네. 굳이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때 옛날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성향 한번 파악해봤다면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출연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예산 지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한 거는 이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없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진용 전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가 네.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랬다든지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면 그거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사람 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엔 딴 사람 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좌파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 그동안 정권 차원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딴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지금까지 그 좌파 그 예술인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차원의 차원에서 접근이라면 그것이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저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네. 선거에 개입한 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되고 네. 이런 블랙리스트에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하고는 개입 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차원이 다른 문제죠. 네.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안철수 의원이 탄핵 사유 중에 최악이라고 했다는 거는 또 야당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유감이죠. 결국은 뭐 헌재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좀 여담으로만 보기엔 좀 무리인 것이 이 교수님 어제 헌재에서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것을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집요하게 신문을 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네. 하니까 차영택 씨가 그렇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네. 왜 이런 이야기?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게 되면 결국 네. 고영태 씨가 태블릿 PC 오는 했던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 정당성 문제에 네, 정당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영태 씨가 최순실에게 다 밀어붙이려고 그랬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정치적 그러니까 특검이 이게 헌재에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 저는 어떤 계산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네. 사실이라면은 어떤 계산을 하고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최순실 쪽 고영태 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거는 뭐 한두 달 전에 언론에 계속 보도됐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잠잠 있다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일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막장 네. 변론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막장 변론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쪽 그 박근혜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변론인들이 그렇게 한 거는 네. 말하자면 고영태 씨의 이 폭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이 내밀한 관계가 있다가 사이가 벌어지면서부터 보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한 거다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부여하지 사실 않습니다. 별로 이 문제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다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측 어제 헌재에 39명을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좀 지연해서 충분히 변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우리 이 교수님 보시는 어떤 의미의 증인 글쎄요, 신청일까요? 나쁘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39명의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대통령 편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죄 판결이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저러나 저는 인용 네. 판결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용이 어렵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고쳐서 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자신이 없어 보이고 네. 또 대통령 측에서도 저거 안 된다. 그래서 사실 39명이면은 그게 그 인용 거기 들어간 그 탄핵안이 열 몇 개죠. 네네네. 근데 13개인가? 13개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퉈보자. 그러려면 39명이 필요할 수도 충분할 있겠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국회 측 소추위원이 변경한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 대통령이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자꾸만 법률적으로 뭐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어쩐지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이분이 사태에서 드러난 제1의 말은 뭐냐면 이게 나라냐입니다.
이게 정치냐입니다. 이게 대통령이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근본적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이 지금 국정이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야당 탓으로 뭐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네. 딱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애국입니다. 단안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을 발표해야죠. 탄핵 심판에 뭐 변호사 돼가지고 뭐 정인 세탁하고 뭐 증거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말씀드려. 네. 이렇게. 그래, 나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뭐 하면 이긴다, 뭐 어쩐다 해서 그렇게 말할 텐데 설사 이긴다 합시다. 기각이 된다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를 이렇게까지 네. 여러 가지 오만과 독선, 무능 때문에 정말 국가에 해를 끼친 것보다 이 탄핵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장기화되게 해가지고 네. 국정이 마비되게 한 이 잘못이 더 크다고 나는 박 대통령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명예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1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정해주면 그 일정에 따라서 물러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는 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탓하시는데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비췄지만 네. 그걸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게 여당 내 비박들과 그다음에 야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합의를 했더라면은 이런 일 없이도 네. 얼마든지 지금 이 수습돼 갈 수 있는 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만을 네. 탓하기에는 우리 정치권이 너무 경직돼 있어요. 이제는 정치적 수습이 어려워진 그렇게는 수습이 안 될 안 것 된다. 같아요. 네. 어떻게 저는요, 보십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잘못이 뭐냐면 남 탓입니다. 이게 남 탓, 야당 탓 하다가 보니까 결국 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남 탓할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명예로 하나마라도 좀 명예를 지키려 그러면 딱 일정을 정해가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권의 상황도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달리 정치권의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판기현 전 유엔 사무총장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의 털을 본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 여야 의원들, 여러 지도자들, 리더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상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 가능성 0%인가요? 0%죠. 지지율 약간 뭐 떨어진 것 때문에 뭐 언론에서 그런 관측도 하고 또 뭐 특정 정당에서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몇몇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셨고. 전혀 없다. 그건 뭐 반기문 전 총장 측을 돕고 있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 0%다. 계속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오늘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제3지대 연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실제로요. 지금 어느 정당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당을 좀 창당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보다는 창당보다는 지금 제3지대론이라고 그러지만 보수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보수의 빅텐트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친박 비박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보수냐 보수 우파냐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당을 해서 뭐 친박을 끌어들이고 비박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보수 친박에 다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든지 또 보수 빅텐트에서 집권을 하도록 하자.
그런 구상인데. 그런 구상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제3지대론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삼지대론 우리가 얘기했던 삼지대론하고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건 보수 구분해서 진영의- 봐야죠.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당은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되겠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반 총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빅텐트를 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합리적 진보와 보수라고 그랬는데 사실 합리적 진보라는 거는 그냥 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보수 또 내지는 중도 보수, 친박 비박이 모두 한가에 뭉치자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거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이 어떤 중심이 될 거야 아니면 바른정당을 벗어난 어떤 바른 정당도 그 텐트 속으로 텐트 속에 들어온다. 네. 장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런데 뭐 저 하도 이 제3지대론 뭐 빅텐트론 가는 말이 많아서 뭐 그동안 또 많이 또 언급된데 제가 이 반기문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선 저 아주 절차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를 막 잡아서 했는데 적어도 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이고 또 우리나라도 뭐로 보더라도 원로인데 네. 대통령 출마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렇게 하려 그러면 그래야 이게 합리적이지.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 교체 그랬는데요. 나는 참 정치 교체라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뭐 정치 교체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반기문 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야권도 전반적으로 문제인데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지역연합이든지 개척연합이든지 뭐 후보연합이든지 연대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모아 이래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총종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토대를 일단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당을 잡든지.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우선요. 예. 토대를 놓기 전에 비전을 먼저 제시해서 반 총장 정도 되면 말만 하면 다 신문에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적 지지가 올라간다고요.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에 20% 이상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은 특정 정당에 기반해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 때문에 요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먼저 제시하면 네. 다른 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요. 문재인 대표는 뭐 정권교체 계속 하는데 지금 정권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교체는 새누리당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은 지금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은 시체 뭘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비전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그런 겁니다. 의미에서 그러면 반 전 총장의 지금 움직임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실체를 만들어가는 제3지대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침 이제 이때까지는 네. 뭐 전부 다 빅텐트론이라든지 이런 거 뭐 어느 당에 돈이 없어서 어느 당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참 저 양반 정말 내용이 없다 싶었는데 오늘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네. 뭔가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그나마 말하자면 이 반기문 정치의 씨앗을 토대를 구축하는데 나는 의미가 있고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결국 반기문 전 총장 3지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첫 관문이자 최대 고비일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경선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빅텐트라는 그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경선하는 것 때문에 경선한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지도력도 있는 거고 또 그 빅텐트에 들어온 그 대선 주자들 간의 그 논쟁도 있는 거고 하면서 네. 그분의 리더십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 옛날에 뭐 과거에 DJ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따를 사람들 와라 그러고 DJ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과정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죄송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네. 꼭 그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중요한 거는 보수의 리더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지금 보수의 리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보수의 리더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를 좀 더 공식화하는 과정이 빅텐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당과 연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이른바 삼지대 논의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손학규 의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현상, 저희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야망,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민의당과의 연대연합도 곧 협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보수 세력에 얹혀서 뭘 하겠다 그러면은 거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저희와 함께 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당과 연대, 연합 시작할 것이다. 논의 시작할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에 얹혀있는 모습 같다며 약간의 거리를 뒀습니다. 장 대표님, 사실 이제 반천 총장이 구상하는 그 삼지대로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국민의당 쪽에 먼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건 손학규 씨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손학규 씨는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새누리당도 아닌 말하자면 친박 친문을 뺀 제3지대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국민의당으로 좀 기울었네요. 이제 기울다가 보니까 이제 명분을 말하자면 반기문 씨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런 판단을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런 식으로 저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자꾸만 이 정치공학적으로요 여기하고 같다. 지금 이분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의 책임은 주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야당들, 여당은 말할 게 없고 야당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국민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치권이 전체가 책임이 있는데 책임 있는 국민을 실망시켜오는 그 장본인들이 기성 정치권이 지금 다시 이거를 새로 갖다 붙인다고 해서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만 이합집산 합종연행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사실 손 의장은 3월 빅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세력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가 이때까지 아는 빅뱅은 DJP 연합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였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꿈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세 빅뱅의 공통 분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좌파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손학규 연합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좌파 시민 세력에 누가 이 문재인 손학규 빅뱅에서 연합에서 손을 들어주겠어요?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갈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관측일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런 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빅뱅을 바라는 것보다는 장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죠. 빅뱅 바라다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손학규 씨는 정치도 오래 한 분인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광주에서요. 정권 교체에 대의회 함께하면 연정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지금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배의 원인이고 이 보수 세력들은 신속하게 재결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열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길로 또 이긴 후에도 국정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연립정부를 또는 공동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야 3당과 또 모든 야권의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야 3당 모든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님, 지금 뭐 계속 정치 공학적인 접근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 연정 가능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뭐라고 말했나 지금 들으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연정도 할 수 있다. 네. 이 정권 교체는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 교체가 구호가 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끝난 겁니다. 이제 안 할 말로 뭐 기각이 되더라도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박근혜 정권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얼마나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희망, 네. 비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급하니까 이쪽에 또 뭐 합종연 말하자면 빅텐트 친다 해서하니까 또 뭐 연정한다 하는데 저런 내용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도 네. 비슷한 말씀을 하던데 나는 저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은 네. 그다음에 이 말은 못하겠는데 나중에요 그 비슷한 후보들끼리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일입니다. 나중에 할 일이지. 지금은 이제 네. 막 나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국가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저는 제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야권 연대를 하려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게요. 지금 문 전 대표로서는 호남의 10%와 중도 우파의 유권자 10%를 가져와야지 50%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지금 문 대표는 자기가 후보가 될 거라고 다 기정사실화 해놓고 보는 시각이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 문 대표가 30%, 40% 넘기가 어렵다라는 시각이 팽배해지면은 네. 사실 손학규 의원이 의장. 얘기하는 그 빅뱅까지 물르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연대, 연정 뭐 이런 게 하나의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호남에 예. 가서 거짓말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과연 과거에? 호남 사람들이 네. 그 호남 사람들이 전과 같이 네. 문 대표한테 전적으로 밀어주겠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박지원 의원이 문제를 삼는 것도 네. 특검을 과거에 그 대북 송금 특검을 문제 삼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대북 특검 문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호남 민심 주도권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굉장히 지금 치열한데 박지원 대표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한정된 특검을 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총선 당시 호남 정계 은퇴 발언에 이어서 호남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호남을 분열시킨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문 전 대표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저는 TV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작년 정계 은퇴 발언에 이어 호남인들에게 다시 대못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 신경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말하자면 뭐 야권 후보로 그럴까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아닌 네. 후보로서는 호남 민심을 잡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듯이 네. 말하자면 이 양무 호남,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시무국가, 국가가 없다 할 정도로 예. 특히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구애 작전을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거기 가서요 하는 말이 한 개도 의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다음에요 문재인 씨는요 네.
문재인 씨가 내놓을 수 있는 정치 경력이 없어요. 실패한 정권의 최대 실세였고, 그다음에 지금 야권 분열시킨 사람 장본인이 지금 문재인 씨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 아닙니까? 여러 측면에서 문재인 씨는 자격이 없는데 호남 사람 지지 못 받습니다. 결국은 호남의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이냐.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민주당 내부를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 국회 상황을 좀 하나를 더 짚어봐야 되는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의원회관에 박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을 전시한 걸 놓고 여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논란 참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네, 표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 1호로 유치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떤 이런 분을 유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라든지 또는 의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개탄스러운 모습이라 이렇게 보고요. 이분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 3월에도 이 포르노 합법화 발언을 했다가 그 후보 사퇴 요구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작년 7월에는 그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그 성관계 문제로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잘생긴 경찰관을 배치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번엔 뭐 대통령 그 나체 그림 전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는 또 개선공단 이 중단에 대해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65세 이상 그 노인 어른에 대해서 노인 폄하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더민주당에서 그 당 윤리위원회에 대해 이거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당 윤리위원회는 정말 정치적 꼼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 당 여성 의원들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의원직 사퇴라든지 오늘 저희 당은 아마 퇴근 전까지 우리 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윤리 제소를 당 국회에다가 윤리 제소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사실상 이제 표창원 의원을 상당히 질책하면서 당 윤리위원회까지 회부를 했는데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그 더민주에서도 상당한 이 표창원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 차원의 윤리 차원이 아니고 국회 윤리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저희 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아마 한 개인의 의원을 한 적은 선례가 제가 없다고 제가 듣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당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김에 여러 가지 좀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제 바른정당이 정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범보수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여러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창당을 했다니까 당연히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저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역사에 앞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신당 창당에도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않아서 상당히 그 창당 하시는 분들이 조바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이라든지 사무총장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 대표 또는 정무특보를 맡은 분들이 거기에 핵심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아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정통성과 또는 도덕성, 책임성에 결여된 채로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결국 큰 집인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다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포부, 그런 기대, 관측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제 박순자, 홍철호 의원이 또 탈당을 예고하고 또 실제로 탈당을 했습니다. 당내 안팎에서 2차 탈당까지 있는 것 아니냐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은데 저는 2차 탈당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극소수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새누리당이 쇄신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완료되면 아마 탈당하고자 하는 원심력보다는 오히려 구심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뭐 설 전에 탈당이 한 10여 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마는
저희 아침에 저희들이 원내 지도부에서 전부 그 거론된 의원들과 함께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새누리당의 쇄신을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 보도는 오보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예. 앞으로 새누리당이 스스로 얼마나 쇄신하고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탈당 인원도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 이제 탈당 관련해서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와도 이제 관련이 없다 할 수 없는데 충청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반 총장을 쫓아서 탈당을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도 아니고 반 네. 총장님을 돕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 총장께서 이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힘을 보태 주신다든지 또 그 역할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 것을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충청권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 잘못하면 이분들이 정치적 미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보수 진영의 연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신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국이?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설이 지나면 대선 모드로 새누리당 전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개혁, 어떤 쇄신의 모습으로 보여줄 각오이신지요? 아마 설이 지나면 저희들이 당명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문패만 바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새롭게 변신하고자 하는 우리 정치적 몸부림이 결국은 당명 개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지나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당명을 결정하려고 하고 예. 저희들이 그동안의 친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당도 새로운 2월부터는 대선 모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 당의 내부에서도 아마 출마 선언을 하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네. 여러 명이 나타날 것이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당 외에 있는 유력 대선 주자의 영입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또 정치권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전화로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가 반기문 전 총장을 쫓아나가면 정치적 미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 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정 대표도 이 보수의 대연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만 다른 거예요. 보수 빅텐트로 인한 보수 대연합인데 결국 그 보수 대연합을 하건 빅텐트를 하건 거기서 친박 비박의 색깔은 다 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색깔을 빼는 방법이 새누리당 또 뭐 새로 만들어진 신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으로 결집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빅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것의 판단 문제인데 아마 빅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그 친박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네. 색채를 빼는 데는 더 또 도움이 친박 될 수도. 비박을 그거를 빼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나와 있던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다 합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서 보수 대연합을 하는 것보다는 보수 빅텐트가 더 현실성이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친박 색채를 좀 완전히 빼야 그것도 네. 이제 가능하다 그런 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대표님께서? 예, 저는 그 정우택 씨 발언 들으면서 말하자면 새누리당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바른정당은 뭐 보수 세력 분열에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또 뭐 미워야 될 거고 이러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분당 사태 또 이 나갈라 하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새누리당에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잘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을 엉뚱한 사람들한테 나간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저 태도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움직임도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어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있었는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뭐 괜찮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신지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뭐 대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반 총장이 의외로 부진한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 이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황교안이가 대타 아니냐, 황교안이 외에는 선택이 없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점인데 황교안 대행으로서 나는 대통령 절대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또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사실 그한 얘기고요. 내가 딴 얘기 한마디만 다 끝나가는 것 같아 딱 한마디만 네. 할게요. 오늘 보니까 우상호 대표가 반 총장 조카 병역 기피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비난하고 막 야권에서 비난을 하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기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당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부터 먼저 설명하고 네. 조카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은 좀 많이 언론이나 뭐 이렇게 좀 검증을 이미 거친 거 아닐까요? 좀 박원순 시장 문제는 법적 문제도 많이 거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랬었던 그렇죠. 그걸 아직 못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그러니까 그리고 조카 문제하고 아들 문제하고 같아요 차원이. 근데 아들 문제는 네. 얘기 안 하고 조카 문제는 심각한 알겠습니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야당도 사실 황교안 정말 총리, 황교안 대학 얘기를 물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까지 근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요, 그 황교안 씨 어제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됩니다. 황교안 씨가요, 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래도 국무총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에요. 황교안 총리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즉 헌법 86조의 국무총리의 역할 중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딱 단호하게 나는 정말 과도정보 수습 잘하는데 그러겠다 그러고, 내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주로 이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황교안 씨를 띄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보수가 망하는 길입니다. 막무가내로 뭐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안 묻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탄핵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보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보수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부분은 아마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거를 반 총장 알겠습니다. 조카의 병역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이건 문제도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다고 야당에서 문제 그 삼는다는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추후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 여기서 두 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